내 친구 민준이가 널 팔아넘긴 거야. 머리당 100만 원 받고. 인천공항에서 꿈을 안고 출국한 33 남자. 친구가 소개해준 해외 취업이라는 달콤한 말에 속아 푸놈펜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도착한 곳은 IT 회사가 아니라 철창으로 둘러싸인 지옥이었습니다. 여권은 압수당했고 탈출은 불가능했습니다. 매일 한국의 노인들을 속이는 전화를 걸어야 했고 거부하면 밥을 주지 않았습니다. 2달 동안 그가 뜯어낸 돈은 8,600만 원. 그 돈 때문에 72세 할머니 한 분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간신히 탈출해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기다리고 있던 건 자유가 아니라 또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피해자 가족의 눈물, 경찰 조사, 그리고 갚을 수 없는 빚. 그는 한강 다리 난간에 섰지만 뛰어내리지 못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해외 취업 사기에 속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갇혔던 한 남자의 지옥과 속죄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과연 이 나락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자신을 배신한 친구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2025년 3월의 인천공항은 봄볕처럼 따스한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출국장 앞 윤기우는 낡은 캐리어를 끌며 가족과 마주 섰습니다. 33세 나이, 이력서를 20곳 넘게 냈지만 돌아온 건 침묵뿐이었죠.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버텨왔지만 딸 서연이의 어린이집 비용과 월세조차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2천만 원의 빚은 매달 이자로 그를 짓눌렀고 아내 수연은 밤마다 한숨으로 잠들었습니다. 그때 나타난 게 친구 민준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자 한때 형제처럼 지냈던 그는 1년 만에 연락해서는 황금 같은 제안을 내놨습니다. 캄보디아 푸놈펜의 IT 기업, 월급 300만 원, 숙식 제공, 비자는 회사에서 처리해준다고 했습니다. 기우는 의심했지만 민주는 자신도 같은 회사에서 일한 적 있다며 장담했습니다. 형, 이거 놓치면 평생 이렇게 살 거야? 빚더미에 깔려서. 민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친구의 얼굴을 한 채권자의 협박 같았죠. 기우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주는 계약서를 내밀었고 거기엔 깔끔한 회사 도장과 영문 주소가 찍혀 있었습니다. 기우는 그걸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출국 전날 밤 기우는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수연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당신 정말 괜찮은 거 맞아요? 저 불안해요. 동남아 가서 사기당하는 사람들 뉴스에서 봤어요. 민준이가 보증한 거야. 걔가 날 속일 리 없어. 우리 고등학교 때부터 형제처럼 지냈잖아. 기우는 자신 있게 대답했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수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선택지가 없다는 걸. 집주인은 이번 달 월세를 못 내면 나가라고 통보한 상태였고 빚쟁이들의 전화는 하루에 10통씩 걸려왔습니다. 출국 당일 아침 기우는 5살 딸 서연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는 아빠가 어디 가는지도 모른 채 웃었습니다. 아빠 언제 와요? 금방 와. 서연이 생일 전에는 꼭 온다. 진짜요? 약속이에요? 약속이야. 기우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지만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수연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 앞 민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기훈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형, 준비됐지? 새 인생 시작하는 거야. 그래, 이제 시작이다. 기훈은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민주는 기훈을 이끌고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게이트를 통과하는 순간 기훈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수연과 서연이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기훈은 손을 들어 답했지만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지나며 기훈은 옆에서 대기 중인 한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고 똑같이 낡은 캐리어를 끌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캄보디아 가세요? 네, 맞습니다. 혹시 같은 회사인가요? 아, 저도 IT 쪽으로 간다고 들었어요. 친구 소개로요. 남자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철수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기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철수는 기훈보다 더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땀으로 축축했고 눈빛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기훈은 철수를 보며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같은 처지, 같은 절박함, 같은 희망을 품고 떠나는 사람. 민준이 다가와서 철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철수 씨도 같이 가시는군요. 회사에서 여러 명 모집했어요. 다들 좋은 사람들이니까 잘 지내실 거예요. 민준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어딘가 계산적이었습니다. 그는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탑승 시간입니다. 가시죠. 세 사람은 탑승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기훈은 마지막으로 한국을 돌아봤습니다. 저 너머에 수연과 서연이가 있었고 빚더미와 절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희망이라는 이름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기훈은 그 문을 통과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땅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기훈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속 불안은 여전했지만 그는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괜찮아. 민준이가 보증한 거잖아. 3개월만 버티면 돼. 그럼 빚도 갚고 서연이 생일 선물도 사줄 수 있어. 하지만 그의 주먹은 내내 쥐어져 있었습니다. 옆자리의 철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건 단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탄 비행기는 희망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는 편도 항공권이었다는 것을. 4시간 후 비행기는 푸놈펜 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기훈과 철수는 민준을 따라 입국장으로 향했습니다. 공항 밖은 후덥지근한 열기로 가득했고 낯선 언어들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민준은 택시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회사까지는 30분 정도 걸립니다. 도착하면 숙소 배정받고 내일부터 오리엔테이션 시작해요. 알겠습니다. 기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택시는 푸놈펜 시내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낯선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토바이들이 무질서하게 달렸고 노점상들이 길가에 늘어서 있었습니다. 기훈은 핸드폰을 꺼내 수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무사히 도착했어. 걱정 마. 수연의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조심해요. 사랑해요. 기훈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택시는 점점 시내에서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건물들은 점점 낡아졌고 거리는 한산해졌습니다. 기훈은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민준아, 회사가 이렇게 외곽에 있어? 네, 형. IT 기업들은 임대료 때문에 외곽에 많아요. 걱정 마세요. 민준은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기훈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택시는 낡은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건물 외벽은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창문에는 철창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기훈은 숨을 삼켰습니다. 여기가 회사예요? 네. 들어가시죠. 민준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기훈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쿵 하고 울렸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기훈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복도는 어두웠고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형광등은 깜빡거렸고 벽에는 이상한 얼룩들이 번져 있었습니다. 이건 IT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잘못됐다는 확신이 들었죠. 민주는 앞장서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기훈과 철수는 그를 따라갔습니다. 3층에 도착하자 두꺼운 철문이 나타났습니다. 민주는 문을 두드렸고 안에서 자물쇠 푸는 소리가 여러 번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10명 남짓한 남자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죽어 있었습니다. 한 명이 기훈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돌아가, 여긴 지옥이야. 민준이 기훈과 철수를 안쪽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에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팀장 재혁이었습니다. 재혁은 담배를 피우며 두 사람을 훑어봤습니다. 여권 내놔. 예. 여권요? 기훈은 당황했습니다. 재혁은 짜증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권 내라고. 안 들려? 회사에서 비자 연장 처리해줘야 하니까. 아, 네. 기훈은 가방에서 여권을 꺼냈습니다. 철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혁은 두 사람의 여권을 받아 서랍에 넣고 자물쇠로 잠갔습니다. 기훈은 불안감이 폭발하는 걸 느꼈습니다. 저기, 팀장님, 언제쯤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계약 기간 끝나면 돌려줘. 그 전까진 회사가 보관한다. 그게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기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재혁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는 담배를 재떨이에 비비며 일어섰습니다. 이상해? 너 지금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재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기훈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재혁은 기훈에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너 여기 어떻게 왔는지 알아? 내 친구 민준이가 널 팔아넘긴 거야. 머리당 100만 원 받고. 너 지금 상품이야, 상품. IT 회사? 개소리. 여긴 보이스피싱 조직이고 너네는 앞으로 한국 사람들 돈 뜯는 일 할 거야. 기훈은 머리가 하얘지는 걸 느꼈습니다. 옆에서 철수가 몸을 떨었습니다. 재혁은 비웃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도망? 꿈도 꾸지 마. 여권 없으면 공항도 못 가. 경찰 신고. 여기 경찰들 우리한테 돈 받아 먹어. 탈출? 시도하는 순간 두 다리 못 쓰게 만들어줄 테니까 함부로 생각도 하지 마. 재혁은 문을 가리켰습니다. 나가서 자리 잡고 앉아. 내일부터 스크립트 외우고 전화 돌릴 거야. 성과 안 나오면 밥 없어. 알아들었어? 저는 못합니다. 저 한국 돌아갈래요.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혁은 철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돌아가? 너 빚이 얼마야? 2천? 3천? 여기서 3개월만 일하면 다 갚을 수 있어. 아니면 한국 가서 평생 쫓기면서 살든가. 선택해. 재혁은 철수를 밀쳤습니다. 철수는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기훈은 주먹을 쥐었지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재혁은 기훈을 보며 웃었습니다. 너도 마찬가지야. 순순히 일이나 해. 그럼 다치지 않아. 재혁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방 안에 기훈과 철수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기훈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신호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와이파이도 비밀번호로 잠겨 있었습니다. 이거 진짜야? 철수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기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창문에는 철창이 쳐져 있었고 밖은 어두운 골목이었습니다. 3층 높이라 뛰어내리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망했어. 완전히 망했어. 기훈은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수연과 서연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딸아이가 손을 흔들며 말했던 약속. 생일 전에 꼭 온다는 약속.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기훈과 철수를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소희예요. 여기 석 달째 있어요. 팀장 말 들었죠? 저항하면 다쳐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게 살 길이에요. 우리 정말 못 나가요? 기훈이 물었습니다. 소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명 도망친 적 있어요. 이틀 만에 잡혀왔어요. 다리가 부러진 채로요. 그 뒤로 아무도 시도 안 해요. 소희는 두 사람에게 작은 노트를 건넸습니다. 이게 전화 스크립트예요. 내일까지 외워야 해요. 못 외우면 밥 안 줘요. 저도 처음엔 못할 줄 알았는데 배고프면 하게 돼요. 소희는 나가려다 멈춰서서 말했습니다. 가족 있으면 연락하지 마세요. 걱정만 시킬 뿐이에요. 여기선 살아남는 게 먼저예요. 소희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자물쇠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훈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노인들을 속이는 문구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아들이에요. 사고 났어요. 급하게 돈 좀 보내주세요. 검찰청입니다.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됐습니다. 계좌를 보호하려면 돈을 안전계좌로 옮기셔야 합니다. 기훈은 노트를 집어던졌습니다. 철수는 구석에 웅크려 앉아 흐느꼈습니다. 기훈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푸놈펜의 밤하늘에는 별이 없었습니다. 오직 어둠만이 그들을 감쌌습니다. 그날 밤 기훈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수백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탈출? 불가능했습니다. 경찰 신고? 소용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수능? 아니, 그건 더 끔찍한 선택이었습니다. 새벽 5시 문이 열렸습니다. 재혁이 들어와 불을 켰습니다. 일어나. 오늘부터 훈련 시작이야. 기훈과 철수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재혁은 그들을 복도로 끌고 나갔습니다. 거기엔 이미 다른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모두 눈빛이 죽어 있었습니다. 자, 오늘부터 너희는 배우가 돼야 해. 목소리, 말투, 감정, 다 연기야. 못하면 굶어. 잘하면 밥 먹여줘. 간단하지? 재혁은 비웃으며 첫 번째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시작해. 그렇게 기훈의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저항하고 다칠 것인가, 순응하고 죄를 지을 것인가. 그 선택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기훈은 스크립트를 외웠고 목소리 연기를 배웠습니다. 재혁은 매일 아침 6시에 그들을 깨워 훈련시켰습니다. 울음소리, 다급한 목소리, 공손한 말투, 모든 걸 연기해야 했습니다. 못하면 밥을 주지 않았습니다. 기훈은 이틀 동안 굶었습니다. 배고픔은 그의 저항을 무너뜨렸습니다. 넷째 날 아침 재혁이 기훈을 불렀습니다. 오늘부터 실전이야. 내 타겟 리스트 여기 있어. 재혁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거기엔 10명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모두 60대 이상의 노인들이었습니다. 기훈은 종이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저 못하겠습니다. 못해? 그럼 계속 굶어.
일주일 굶으면 생각 바뀔 거야. 재혁은 냉소를 던지고 나갔습니다. 기훈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옆에는 철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철수는 이미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대본대로 읽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손자 민수예요. 급한 일 생겼어요. 기훈은 철수를 봤습니다. 철수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기훈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리스트의 첫 번째 번호를 봤습니다. 김순자, 72세. 기훈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번호를 누르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노인의 목소리였습니다. 따뜻하고 친절한 목소리. 기훈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재혁이 뒤에서 그를 노려봤습니다. 기훈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손자예요. 손자? 누구 손자? 제가 사고가 났어요. 급하게 돈이 필요해요. 기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당황한 듯 했습니다. 손자라니? 우리 손자는 미국에 있는데. 너 누구야? 할머니, 제발이요. 200만 원만 보내주세요.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야, 이 사기꾼아. 꺼져. 할머니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기훈은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재혁이 다가와서 그의 어깨를 쳤습니다. 첫 번째는 다 그래. 익숙해져. 다음 번호 걸어. 기훈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남자가 받았습니다. 기훈은 검찰청 직원인 척했습니다. 대본대로 읽었습니다. 하지만 또 실패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모두 실패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재혁은 성과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밥을 줬습니다. 기훈은 밥을 받지 못했습니다. 철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화장실에서 마주쳤습니다. 철수는 세면대에 기대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형, 나 미치겠어요. 이거 사람이 할 짓이 아니잖아요. 나도 마찬가지야. 기훈은 철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때 소희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을 보더니 조용히 주머니에서 초코바 2개를 꺼냈습니다. 이거라도 먹어요. 들키면 안 돼요. 고맙습니다. 기훈은 초코바를 받았습니다. 소희는 문 밖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다 그래요. 근데 시간 지나면 무뎌져요. 안 그러면 못 견뎌요. 선배는 성공한 적 있어요? 철수가 물었습니다.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어요. 지난달에 300만 원 뜯어냈어요. 80살 할머니한테서요. 그 할머니 며느리가 전화해서 울면서 애원했어요. 평생 모은 돈이었대요.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재혁이 전화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한테 보너스 10만 원 줬어요. 나 그 돈 받고 밥 먹었어요. 소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 다 똑같아요. 살려고 남 죽이는 거예요. 그게 여기 룰이에요. 소희는 나갔습니다. 기훈과 철수는 초코바를 나눠 먹었습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쓴맛이 더 강했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기훈은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번째 통화에서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상대는 75세 할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아들인 줄 알고 2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기훈은 전화를 끊고 화면을 봤습니다. 송금 완료. 그 순간 기훈은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건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재혁이 와서 기훈의 등을 쳤습니다. 잘했어. 역시 굶으면 다들 정신 차려. 저녁 먹어. 재혁은 컵라면을 던져줬습니다. 기훈은 라면을 받았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김이 올라왔습니다. 그는 라면을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모두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훈은 창밖을 봤습니다. 푸놈펜의 밤거리에는 사람들이 웃으며 걸어 다녔습니다. 자유로운 사람들. 기훈은 그들이 부러웠습니다. 철수가 옆에 앉았습니다. 형, 우리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해요? 모르겠어. 나 집에 아내랑 애가 있어요. 애가 이제 2살이에요. 철수는 핸드폰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재혁이 빼앗아가기 전에 찍어둔 사진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기훈은 자신의 딸 서연이를 떠올렸습니다. 우리 딸도 5살이야. 생일이 다음 달이야. 약속했어. 생일 전에 꼭 온다고. 형은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 근데 포기는 안 할 거야. 기훈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창밖을 봤습니다. 별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다짐했습니다. 여기서 살아남겠다고. 그리고 언젠가는 탈출하겠다고. 밤 11시 불이 꺼졌습니다. 모두가 바닥에 누워 잤습니다. 담요도 없었습니다. 기훈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오늘 속인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할머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기훈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는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둠 속으로 사라질 뿐이었습니다. 기훈은 철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철수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밤을 견뎠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기훈은 알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또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이 지옥에서 빠져나가겠다고.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죄를 갚겠다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기훈은 하루에 10통 이상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공률은 10%였습니다. 10명 중 1명은 속았습니다. 노인들의 목소리는 이제 익숙했습니다. 울음소리, 당황하는 목소리, 애원하는 목소리. 기훈은 그 모든 걸 들으며 점점 무뎌져 갔습니다. 조직에는 나름의 규칙이 있었습니다. 하루 목표 금액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달성하면 저녁에 치킨을 시켜줬습니다. 못 달성하면 컵라면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담배를 나눠줬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밖에 나가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물론 감시 하에서였습니다. 기훈은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아니, 적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항하면 맞았고 순응하면 살았습니다. 그는 선택했습니다. 사는 쪽을요. 어느 날 오후 재혁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15명이 작은 방에 모였습니다. 재혁은 화이트보드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이번 주 실적 3천만 원. 나쁘지 않아.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 재혁은 한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3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동식이, 너 실적이 왜 이래? 4월 연속 제로잖아.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안 좋아서. 목소리, 개소리 집어치워. 너 대충 하는 거 다 보여. 재혁은 동식에게 다가갔습니다. 동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혁은 그의 뺨을 때렸습니다. 탁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다음 주까지 1,000만 원 못 채우면 네 손가락 하나 날아간다. 알아들었어? 네. 네.
동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재혁은 다시 화이트보드를 향했습니다. 나머지 애들은 잘하고 있어. 특히 기훈이 너 실적 좋네. 이번 주에만 800만 원 뜯었잖아. 기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재혁은 비웃었습니다. 처음엔 못하겠다고 떼쓰더니 이제 제일 잘하네. 역시 사람은 환경이 만드는 거야. 회의가 끝났습니다. 모두가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기훈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옆에 철수가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형, 동식 형 괜찮을까요? 모르겠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해요? 철수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기훈은 철수를 봤습니다. 철수는 한 달 만에 몰라보게 수척해졌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 기회는 올 거야. 무슨 기회요? 여기서 나갈 방법이 어디 있어요? 철수는 울먹였습니다. 기훈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걸 확인하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희 선배가 말해줬어. 한 달에 한 번 물건 사러 나갈 때가 있대. 그때 기회를 노리는 거야. 정말요? 언제예요? 이번 주 토요일. 소희 선배랑 같이 나간다고 했어. 기훈은 주머니에서 작은 쪽지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한국 대사관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소희가 몰래 써준 것이었습니다. 우리 셋이 같이 도망칠 거야. 대사관까지 가면 살 수 있어. 철수의 눈에 희망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재혁이 갑자기 다가와서 기훈의 손에서 쪽지를 낚아챘습니다. 이게 뭐야? 재혁은 쪽지를 펼쳤습니다. 그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기훈은 얼어붙었습니다. 재혁은 기훈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도망칠 생각했어? 너 죽고 싶어? 재혁은 기훈을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기훈의 등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재혁은 주먹을 들었습니다. 그때 소희가 달려왔습니다. 팀장님, 잠깐만요. 뭐야? 제가 장난으로 준 거예요. 얘가 너무 힘들어해서 희망이라도 주려고요. 진짜 도망칠 생각은 없었어요. 소희는 재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재혁은 소희를 봤습니다. 소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팀장님, 제발요. 얘네는 아직 새내기예요. 한 번만 봐주세요. 재혁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기훈을 밀어냈습니다. 기훈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번 한 번만이다. 다음엔 정말 다리 부러뜨릴 테니까. 그리고 소혜, 너 오늘 밤 밥 없어. 재혁은 나갔습니다. 소희는 기훈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입조심을 못했어요. 아니에요. 선배가 구해준 거예요. 기훈은 소희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희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여기선 희망을 꿈꾸는 게 죄예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부예요. 밤이 됐습니다. 소희는 약속대로 굶었습니다. 기훈은 자신의 라면을 반으로 나눠 소희에게 몰래 건넸습니다. 소희는 처음엔 거절했지만 기훈이 강하게 권하자 받아들였습니다. 고마워요. 선배가 날 살려줬잖아요. 두 사람은 조용히 라면을 먹었습니다. 철수도 합류했습니다. 세 사람은 화장실 구석에 숨어 라면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건 작은 반항이었습니다. 재혁의 감시를 피해 나누는 따뜻함. 그게 그들에게 남은 유일한 인간성이었습니다. 선배, 진짜로 탈출할 방법은 없어요? 철수가 물었습니다. 소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작년에 한 명이 성공한 적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현지인 친구가 있었어요. 우리는 아무도 없어요. 경찰도 믿을 수 없고. 그럼 우리 평생 여기 갇혀 있어야 해요?
아니에요. 계약 기간 끝나면 보내줘요. 그땐 여권도 돌려주고. 정말요? 기훈이 희망을 품었습니다. 소희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근데 그때쯤이면 우리 다 범죄자예요. 한국 가면 잡혀가요. 소희의 말에 세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수십 명을 속였습니다. 수천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돌아가도 감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은 볼 수 있잖아요. 철수가 말했습니다.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게 우리가 버티는 이유예요. 세 사람은 서로를 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연대감도 있었습니다. 지옥에서 만난 동료, 함께 버티는 사람들. 새벽이 밝았습니다. 기훈은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속여야 했습니다. 기훈은 리스트를 봤습니다. 첫 번째 이름 이순자, 70세. 기훈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 저 손자예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기훈의 목소리는 능숙했습니다. 감정도 실었습니다. 한 달 동안 배운 모든 기술을 동원했습니다. 할머니는 속았습니다. 300만 원이 송금됐습니다. 재혁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기훈은 무표정하게 다음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렇게 기훈의 일상은 계속됐습니다. 지옥 같은 일상. 하지만 그 속에서도 기훈은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언젠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갚아야 할 빚이 있다는 것을. 2달째가 되던 어느 토요일 기회가 왔습니다. 재혁이 물건을 사러 나가는 날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담당자 1명과 직원 3명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번엔 기훈, 철수, 소희가 선택됐습니다. 아침 9시 재혁이 세 사람을 불렀습니다. 오늘 시장 가서 생필품 사올 거야. 딱 1시간이야. 도망치려고 생각하지 마. 내 눈에 안 보이면 바로 추적 들어간다. 알아들었어? 네. 세 사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혁은 차 열쇠를 꺼냈습니다. 네 사람은 낡은 승합차에 탔습니다. 재혁이 운전석에, 나머지 셋은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기훈은 창밖을 봤습니다. 2달 만에 보는 바깥 풍경이었습니다. 푸놈펜의 거리는 활기찼습니다. 오토바이들이 지나갔고 노점상들이 물건을 팔았습니다. 자유로운 사람들. 기훈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옆에서 철수가 그의 손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준비됐어? 기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희도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지난 일주일 동안 계획을 짰습니다. 시장에 도착하면 사람이 많은 곳에서 뿔뿔이 흩어지는 것, 그리고 한국 대사관으로 향하는 것. 주소는 외웠습니다. 거리도 확인했습니다. 시장에서 대사관까지는 택시로 15분 거리였습니다. 차는 러시아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재혁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세 사람도 따라 내렸습니다. 재혁은 리스트를 꺼냈습니다. 생수 20병, 컵라면 50개, 휴지 10개. 30분 안에 다 사와. 나는 여기서 담배 피우고 있을게. 재혁은 담배를 꺼냈습니다. 세 사람은 시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과일 가게, 옷가게, 식당들이 즐비했습니다. 기훈은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이야. 소희가 속삭였습니다. 세 사람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기훈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는 과일 가게 뒤로 돌아갔습니다. 철수는 반대편으로 갔습니다. 소희는 옷가게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기훈은 뛰었습니다.
시장의 미로 같은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뒤에서 재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새끼들아. 기훈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시장을 빠져나가자 큰 도로가 나왔습니다. 택시들이 지나갔습니다. 기훈은 손을 들었습니다. 택시 한 대가 섰습니다. 코리언 엠버시, 플리즈. 기훈은 영어로 외쳤습니다. 운전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훈은 차에 탔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기훈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재혁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훈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발 무사하게 해주세요. 기훈은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택시는 푸놈펜 시내를 달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때 기훈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니, 재혁이 준 핸드폰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재혁의 이름이 떴습니다. 기훈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기훈은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택시는 한국 대사관 앞에 멈췄습니다. 하얀 건물이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국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기훈은 눈물이 났습니다. 살았다. 정말로 살았다. 그는 택시 요금을 주머니에 있던 돈으로 냈습니다. 재혁이 준 용돈 $5였습니다. 운전사는 거스름 돈을 줬습니다. 기훈은 대사관으로 뛰어갔습니다. 경비가 그를 막아섰습니다. 기훈은 한국말로 외쳤습니다. 저 한국 사람이에요. 도와주세요. 납치당했어요. 경비는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잠시 후 대사관 직원이 나왔습니다. 30대 후반의 남자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 보이스피싱 조직에 끌려왔어요. 2달 동안 갇혀 있었어요. 도와주세요. 기훈은 울먹였습니다. 직원은 기훈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기훈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일단 진정하세요. 물 한 잔 드릴게요. 직원은 물을 가져왔습니다. 기훈은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직원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윤기훈입니다. 언제부터 갇혀 계셨나요? 2달 전에 3월 초에 왔습니다. 같이 있던 사람들은 몇 명이에요? 15명쯤 됩니다. 모두 한국 사람이에요. 기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낚인 과정, 여권 압수, 강제노동, 폭력. 직원은 메모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구조작업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대기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기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직원이 나갔습니다. 기훈은 소파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살았다. 정말로 살았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문이 열렸습니다. 철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도 땀범벅이었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형? 철수야. 2 사람은 얼싸안았습니다. 철수도 울었습니다. 형, 우리 살았어요. 진짜 살았어요. 그래, 살았어. 2 사람은 서로를 꽉 안았습니다. 잠시 후 소희도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팔에 긁힌 상처가 있었습니다. 도망치다가 넘어졌어요. 괜찮아요. 3 사람은 모였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캄보디아 경찰과 연락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급습 작전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오늘 여기서 보호받으실 겁니다. 나머지 사람들도 구해줄 수 있나요? 기훈이 물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3 사람은 안도했습니다. 그날 밤 대사관 숙소에서 잤습니다.
2달 만에 제대로 된 침대였습니다. 기우는 천장을 봤습니다. 자유. 이게 자유구나. 그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수연의 목소리였습니다. 기우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나야. 당신? 당신 어디예요? 2달 동안 연락 없었잖아요. 미안해. 미안해. 내가 지금 대사관에 있어. 곧 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정말요? 무슨 일 있었어요? 나중에 다 얘기할게. 서연이는 잘 있어? 네. 아빠 보고 싶다고 매일 울어요. 곧 갈게. 약속할게. 기우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차올랐습니다. 이제 끝났다. 악몽이 끝났다. 그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기우는 몰랐습니다. 진짜 지옥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탈출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고통의 시작이라는 것을. 일주일 후 기우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의 급습으로 조직은 적발됐고 15명 모두 구조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들을 송환했습니다. 하지만 자유롭게 돌아온 건 아니었습니다. 공항에는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기훈 씨,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 혐의로 조사받으실 겁니다. 형사의 말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기우는 수갑을 차지는 않았지만 자유인도 아니었습니다. 피해자가 동시에 가해자였습니다. 그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조사는 사흘 동안 계속됐습니다. 기우는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속은 과정, 강제노동,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범죄들. 형사는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당신이 사기친 사람들 명단입니다. 총 37명. 피해액 8,600만 원. 기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서류를 넘기자 피해자들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김순자, 이영희, 박말자. 모두 70대 이상의 노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사연도 적혀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노후 자금, 손주 대학 등록금, 암 치료비. 이 중에 한 분은 자살하셨습니다. 형사의 말에 기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이순자 할머니, 72세. 당신이 300만 원 뜯어낸 분이에요. 그 돈이 딸의 수술비였대요. 돈 날리고 일주일 후에 수면제 먹고 돌아가셨어요. 기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순자, 그 이름이 기억났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손자야, 엄마 수술비야라고 말하던 그 할머니. 기훈은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제가 죽인 거예요? 법적으론 직접적 인과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 양심에 물어보세요. 형사는 나갔습니다. 기훈은 조사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그를 비쳤습니다. 기훈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사흘 후 기훈은 풀려났습니다. 강제성이 인정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했습니다. 8,600만 원. 기훈에게는 불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연과 서연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달려왔습니다. 아빠. 기훈은 딸을 안았습니다. 서연이는 웃었지만 기훈은 울었습니다. 수연은 멀찍이 서서 그를 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밤에 수연과 마주 앉았습니다. 기훈은 모든 걸 말했습니다. 속았던 일, 갇혔던 일, 그리고 저지른 범죄들. 수연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기훈이 다 말하자 수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사람 죽였어요. 내가 직접 죽인 건 아니야. 그럼 뭐예요? 그 할머니가 당신 때문에 돈 잃고 죽었잖아요.
수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기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알아. 내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배상은? 빚은 어떻게 갚아요? 모르겠어. 일단 일자리부터 찾아야지. 누가 당신 뽑아줘요? 보이스피싱 전과자를 누가 쓰겠어요? 수연은 울먹였습니다. 기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 기훈은 철수를 만났습니다. 철수도 같은 처분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형,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요? 모르겠어. 저 어젯밤에 죽을까 생각했어요. 철수는 손목을 보여줬습니다. 얕은 칼자국이 있었습니다. 기훈은 철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 마. 우리 죽으면 안 돼. 왜요? 우리 살 자격이 있어요? 사람 죽게 만든 놈들이. 철수는 울었습니다. 기훈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기훈은 이순자 할머니의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할머니의 딸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기훈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여자는 기훈을 봤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당신이 그 사기꾼이군요. 기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자는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기훈의 뺨을 때렸습니다. 따기 소리가 울렸습니다. 내 엄마 돌려내요. 당신이 죽였잖아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기훈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자는 계속 울었습니다. 엄마는 평생 절약하며 사셨어요. 나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셨어요. 그 돈이 내 수술비였어요. 근데 당신이 다 빼앗아갔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갚겠습니다. 평생 걸려도 갚을게요.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엄마는 안 돌아와요. 여자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기훈도 함께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누군가 기훈을 욕했습니다. 누군가는 침을 뱉었습니다. 기훈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맞았습니다. 자신은 그럴 자격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기훈은 한강 다리를 걸었습니다. 난간 너머로 검은 물이 흘렀습니다. 기훈은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뛰어내리면 끝날까? 이 고통이 끝날까? 그는 난간에 올라섰습니다. 아빠,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훈은 돌아봤습니다. 환청이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아빠, 어디 가요? 기훈은 난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에겐 책임이 있었습니다. 가족을, 피해자들을, 자신을 향한 책임. 그날 밤 기훈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피해자 명단을 적었습니다. 37명, 8,600만 원. 그는 결심했습니다. 갚겠다고, 한 푼이라도 갚겠다고, 살아서 속죄하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일자리도 없고 빚은 산더미 같았습니다. 기훈은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없었습니다. 푸놈펜의 밤처럼 어둠만이 그를 감쌌습니다. 철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형, 나 내일 경찰서 가요. 제역 조직 적발하는데 협조하기로 했어요. 형도 같이 가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기훈은 문자를 읽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조직을 무너뜨리고 다른 피해자들을 구하고 진실을 밝히는 것.
그게 속죄의 시작이었습니다. 기훈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았어. 같이 가자. 그날 밤은 길고 어두웠습니다. 기훈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는 한 걸음씩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훈은 철수와 함께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았습니다. 국제범죄수사대 형사 2명이 그들을 맞았습니다. 박 형사와 김 형사였습니다. 앉으세요. 우리가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 본격적으로 수사하려고 합니다. 두 분의 증언이 필요해요. 박 형사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조직도가 떠올랐습니다. 제역의 사진이 있었고 그 위로 여러 인물들이 연결돼 있었습니다. 이 조직은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태국, 라오스에도 거점이 있습니다. 한국인 피해자만 200명 이상이에요. 당신들이 있던 곳은 빙산의 일각이죠. 기훈은 화면을 봤습니다. 조직의 규모에 숨이 막혔습니다. 김 형사가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 아시나요? 민준이었습니다. 기훈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네. 저를 속인 친구입니다. 이 사람은 현재 도주 중입니다. 한국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혹시 연락처나 자주 가던 장소 아세요? 기훈은 생각했습니다. 민준과 함께 다녔던 곳들, 그의 집, 자주 가던 당구장, 술집, 명동에 당구장이 있어요. 거기 자주 갔어요. 그리고 구로에 원룸 살았는데, 주소 알아요? 기억나요. 적어드릴게요. 기훈은 종이에 주소를 적었습니다. 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조직 내부 정보도 필요해요. 제역 외의 다른 간부들, 돈의 흐름, 통신 방법. 기억나는 대로 다 말씀해 주세요. 기훈과 철수는 2시간 동안 모든 걸 말했습니다. 컴퓨터 IP 주소, 송금 계좌, 건물 위치, 경비 시스템. 기억나는 모든 디테일을 쏟아냈습니다. 형사들은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들이 직접 전화한 피해자들 기억나요? 네. 37명입니다. 기훈은 명단을 꺼냈습니다. 지난밤 적어둔 것이었습니다. 박 형사는 명단을 받았습니다. 이분들께 사과하고 싶으세요?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자격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드릴 수 있어요. 피해자분들 중 일부는 대면을 원하실 수도 있어요. 기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형사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민준 관련해서 추가 정보 있으면 연락 주세요. 두 사람은 경찰청을 나왔습니다. 철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 우리 정말 민준이 찾을 수 있을까요? 찾아야지. 그 새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잖아. 기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두 사람은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민준이 자주 가던 당구장이었습니다. 작고 낡은 건물 2층에 있었습니다. 당구장 주인은 50대 남자였습니다. 기훈은 민준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아, 민준이? 걔 한 달 전까지 여기 맨날 왔는데 요즘은 안 보이네. 혹시 연락처 아세요? 글쎄, 전화번호는 모르고. 근데 걔 여자친구가 가끔 여기 왔어. 이름이 뭐였더라? 지은이? 지혜? 지연이 아닐까요? 철수가 물었습니다. 기훈은 기억했습니다. 민준이 고등학교 때 사귀던 여자였습니다. 맞아. 지연이. 그 여자 강남에서 카페 한다고 했어. 카페 이름 아세요? 몰라. 근데 뭔가 예쁜 이름이었어. 꽃 이름 같은 거. 기훈과 철수는 당구장을 나왔습니다. 철수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형, 강남에 꽃 이름 카페 검색해 볼게요. 그래. 철수는 검색했습니다.
라벤더, 로즈, 데이지, 릴리. 여러 카페가 나왔습니다. 하나씩 가보자. 두 사람은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첫 번째 카페는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도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카페, 튤립. 문을 열고 들어가자 여자가 카운터에 서 있었습니다. 20대 후반, 긴 생머리에 화장기 없는 얼굴. 지연이었습니다. 기훈은 다가갔습니다. 지연은 그를 알아봤습니다. 기훈 오빠? 지연아,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기훈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이 어디 있어? 몰라요. 저도 연락 안 돼요. 거짓말 마. 내가 모를 리 없잖아. 기훈은 카운터에 손을 짚었습니다. 지연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정말 몰라요. 한 달 전부터 연락 끊겼어요. 지연아, 민준이 때문에 나 죽을 뻔했어. 나만이 아니야. 15명이 지옥에 갇혔었어. 그 새끼 어디 있는지 말해. 기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 저도 피해자예요. 민준이가 저한테도 거짓말했어요. 해외 사업한다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사기였어요. 그래도 지금 어디 있는지는 알잖아. 정말 몰라요. 지연은 울먹였습니다. 기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철수가 카페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벽에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카페 오픈 기념, 손님들과 찍은 사진들. 그 중 하나에 민준이 있었습니다. 배경에 간판이 보였습니다. 선유도 마트. 형, 저기요. 기훈은 사진을 봤습니다. 선유도. 민준이 거기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훈은 지연을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물을게. 민준이 선유도에 있어?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기훈은 알았습니다. 맞다는 걸. 고마워. 기훈과 철수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박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사님, 민준이 위치 알아낸 것 같아요. 선유도입니다. 확실해요? 100%는 아니지만 가능성이 높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출동하겠습니다.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마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기훈은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선유도로 가주세요. 형, 형사가 기다리래잖아요. 나 혼자 갈게. 넌 여기 있어. 안 돼요. 같이 가요. 철수는 택시에 탔습니다. 두 사람은 선유도로 향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기훈은 창밖을 봤습니다. 한강이 보였습니다. 어젯밤 서 있던 다리가 보였습니다. 기훈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민준아, 이제 끝이야. 택시는 선유도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내렸습니다. 마트 근처를 돌아다녔습니다. 낡은 빌라들이 즐비했습니다. 기훈은 한 빌라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2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기훈은 빌라로 들어갔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 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형? 야, 이 개새끼야. 기훈은 민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민준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기훈은 그를 끌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철수도 따라왔습니다. 나 너 때문에 지옥 갔다 왔어. 15명이 지옥에 갇혔어. 그리고 한 명은 죽었어. 이게 다 내 짓이야. 기훈은 소리쳤습니다. 민준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너 100만 원 받으려고 날 팔아넘긴 거 알아.
친구 팔아먹은 인간 쓰레기 새끼. 기훈은 주먹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리치지 못했습니다. 철수가 그를 막았습니다. 형, 경찰 오고 있어요. 그냥 넘기자요. 기훈은 손을 내렸습니다.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체포됐습니다. 조직 브로커로서 15명을 인신매매한 혐의였습니다. 그는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기훈과 철수의 증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날 기훈은 법원 앞에서 민준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호송차에 오르기 전 민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형, 미안해. 기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호송차가 떠났습니다. 기훈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속죄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석 달 후 기훈은 망원시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과일 가게를 열었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70세였고 기훈의 사연을 듣고 일자리를 줬습니다. 아무도 안 뽑아주더라도 나는 뽑아줄게. 사람은 과거로 사는 게 아니야.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지. 기훈은 그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매일 아침 과일을 나르고 손님을 맡고 저녁에 정리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아팠지만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월급은 200만 원이었습니다. 기훈은 그중 100만 원을 피해자 배상 계좌에 넣었습니다. 남은 100만 원으로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빠듯했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수연도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버텼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이순자 할머니의 딸이 시장을 찾아왔습니다. 기훈은 그녀를 알아봤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자는 기훈을 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예전처럼 분노로 가득하진 않았습니다. 당신 여기서 일해요? 네. 3개월째입니다. 얼마 버세요? 200만 원요. 그중 100만 원은 배상금으로 넣고 있어요. 여자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기훈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좋아하시던 사과 있어요? 기훈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자는 과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네, 있습니다. 기훈은 제일 좋은 사과를 골랐습니다. 5개를 봉지에 담았습니다. 여자가 지갑을 꺼냈습니다. 기훈은 손을 저었습니다. 돈 안 받겠습니다. 왜요? 제가 드릴 자격도 없지만 그래도 할머니께 드리고 싶어요. 여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사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용서는 못해요. 아직은. 근데 당신이 노력하는 건 봤어요. 여자는 돌아섰습니다. 몇 걸음 가다가 멈춰서서 말했습니다. 계속 살아요.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자는 사라졌습니다. 기훈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용서는 받지 못했지만 인정은 받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투룸 월세였습니다. 문을 열자 서연이가 달려왔습니다. 아빠, 우리 딸 오늘 하루 어땠어? 좋았어요.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서연이는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아빠, 엄마, 그리고 서연이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기훈은 딸을 안았습니다. 수연이 저녁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였습니다.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세 식구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기훈은 첫 숟가락을 떴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아니, 맛있다고 느낄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수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오늘 할머니 딸분 오셨다며요? 어떻게 알았어? 시장 아저씨가 문자 보내셨어요. 당신이 사과드리는 거 보고 많이 울었대요. 기훈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수연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잘하고 있어요. 힘들지? 응, 많이. 그래도 포기하지 마요. 우리 함께 가요. 수연은 웃었습니다. 기훈도 웃었습니다. 서연이도 따라 웃었습니다. 작은 식탁 위로 따뜻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서연이를 재우고 기훈은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을 봤습니다. 여전히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달은 떠 있었습니다. 기훈은 달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푸놈펜의 어둠 속에서 그는 별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별은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별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훈은 알았습니다. 별은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별은 사람들 사이에 있다는 것을, 수연이라는 별, 서연이라는 별, 철수라는 별, 시장 주인 아저씨라는 별, 그리고 용서하지는 않았지만 인정해준 할머니 딸이라는 별. 기훈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철수였습니다. 형, 나 다음 주부터 편의점에서 일하게 됐어요. 정말 잘 됐다. 형 덕분이에요. 형이 먼저 시작하는 거 보고 용기 냈어요. 우리 토요일에 만나자. 소희 선배도 부르고. 좋아요. 형, 우리 잘 될 거죠? 응. 시간 걸리겠지만 잘 될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기훈은 다시 하늘을 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5월의 밤바람은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훈은 다시 시장으로 갔습니다. 새벽 5시 과일을 나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오고 갔습니다. 기훈은 웃으며 그들을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사과 정말 맛있어요. 한 할머니가 사과를 집었습니다. 기훈은 조심스럽게 포장했습니다.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청년 참 부지런하네. 장사 잘 되겠어. 감사합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사과를 들고 갔습니다. 기훈은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이순자 할머니가 생각났습니다. 기훈은 속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시장 안에서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싸고 맛있어요. 오늘 할인해요. 신선한 생선 사세요. 그 소리들 사이로 기훈의 목소리도 섞였습니다. 작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시장의 아침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기훈의 새로운 인생도 그렇게 계속됐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망원시장에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기훈은 과일을 정리하며 웃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것이 윤기훈의 이야기였습니다. 배신당하고 지옥에 갔다 오고 죄를 짓고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선 한 남자의 이야기. 그는 아직 완전히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이 언젠가 그를 빛으로 데려갈 것이라 믿었습니다. 여러분, 윤기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는 친구의 배신으로 지옥에 떨어졌고 살기 위해 죄를 지었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죄책감을 안고 돌아왔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고 번 돈의 절반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며 한 걸음씩 속죄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쉬운 돈은 없다는 것입니다. 해외 고수익 일자리, 간단한 아르바이트, 투자 한 번으로 큰 돈을 번다는 말. 이 모든 것 뒤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절박할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둘째, 신뢰는 신중하게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친구라고 해서,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선 안 됩니다. 특히 돈이 걸린 문제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훈은 범죄자가 됐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매일 일하며 빚을 갚고 가족을 지키고 피해자들에게 조금씩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용서받지 못했고 빚은 산더미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기훈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실수했지만 다시 일어서려는 사람들, 넘어졌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필요한 건 비난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두 번째 기회, 다시 살아갈 기회.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기억하세요. 어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기훈이 그랬듯이 여러분도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됐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사연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우리 모두 조금씩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이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복받은 이야기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에게도 복이 찾아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